저자거리에 내걸어라. 이방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선주교 위에서 숨을 쉬던 정몽주의 머리가 철퇴에 깨진 채 땅바닥을 굴렀죠. 조영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만 이방원은 다시 한번 명했어요. 온 백성이 보게 하라 했느니라. 그날 밤 개성 저작거리에는 고려 최고의 충신 정몽주의 잘린 머리가 걸렸습니다. 아버지 이성계가 꿈꾸던 새 왕조를 위해 아들 이방원이 선택한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선택은 조선 500년 내내 지울 수 없는 피의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살짝 눌러주세요. 정몽주는 고려가 낳은 마지막 충신이었습니다. 과거 급제 이후 30여 년 동안 그가 걸어온 길은 오직 하나였어요. 고려 왕실을 지키는 것. 원나라가 간섭하던 시절에도 왜구가 침입하던 때에도 정몽주는 흔들리지 않았죠. 이성계와 정몽주의 관계는 처음부터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둘은 함께 고려를 지켰던 동지였거든요. 위화도 회군 이전까지만 해도 정몽주는 이성계의 군사적 능력을 인정했고 이성계 역시 정몽주의 정치력을 존중했어요. 문제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린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장군,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정몽주가 물었을 때 이성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던 거죠. 고려 왕조를 바꾸겠다는 말을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몽주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성계 주변의 신진 사대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도전과 조준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입니다. 조정 안에서 정몽주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오왕과 창왕을 폐위시킨 뒤 공양왕이 즉위했지만 실제 권력은 정몽주가 쥐고 있었어요. 이성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정몽주는 온갖 방법을 동원했죠. 이성계파 관료들을 탄핵하고 그들의 토지를 몰수했으며 이성계 일가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포온 정몽주가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밀정들이 전하는 소식은 날마다 급박해졌어요. 정몽주가 이성계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보였죠. 이성계는 병을 핑계로 사저에 머물렀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정몽주는 이성계의 측근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거든요. 이방원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22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정치 상황을 읽는 눈은 누구보다 예리했어요.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것, 정몽주가 제거되지 않으면 이성계 일가 전체가 멸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방원은 분명히 알았죠. 아바마마,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방원이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이성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의 기둥이었고 그를 죽이는 것은 고려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었거든요. 이성계는 여전히 고려 신하였고 역성혁명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방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망설임이 온 가문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판단했죠.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명분이 아니라 생존이었어요. 정몽주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이쪽에서 선수를 쳐야 했습니다. 형님들은 주저하시고 아바마마는 결단을 미루시니 소재가 나서는 수밖에 없사옵니다. 이방원은 조영규를 불렀어요. 조영규는 이성계의 오랜 부하였고 무예가 뛰어난 장수였죠. 이방원이 계획을 설명했을 때 조영규도 망설였습니다. 정몽주는 고려 조정의 최고 권력자였고 그를 죽이는 것은 반역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소장께서 하명하시면 따르겠나이다만 이 일이 성사된들 후환이 두렵사옵니다. 조영규의 우려는 타당했어요. 하지만 이방원은 이미 결심한 상태였죠. 정몽주가 살아있는 한 이성계는 안전하지 않았고 이성계가 위험하면 조선 건국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방원에게는 선택지가 하나뿐이었어요. 선주교는 정몽주가 궁에서 돌아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다리였습니다. 좁고 어두운 곳이었죠. 이방원은 그곳을 습격 장소로 정했어요. 조영규와 고여 등 몇 명의 무사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정몽주를 기다렸죠. 그날 밤 정몽주는 이성계를 문병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성계와 정몽주는 마지막으로 술잔을 나눴어요. 두 사람 모두 이것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성계가 시조 한 수를 읊었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정몽주의 답시는 명확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고려에 대한 충성은 죽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이성계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을 겁니다. 정몽주와 자신은 결코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선주교의 정몽주의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었어요. 가마가 다리 위에 멈춰 섰을 때 조영규가 뛰쳐나왔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역적 정몽주 죽여라. 철태가 정몽주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몽주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고려 최고의 문신이었던 그가 선주교 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죠. 다리 위에 돌에 피가 스며들었어요. 그 피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정몽주의 수행원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조영규와 그의 부하들은 이미 임무를 완수했거든요. 정몽주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고려 왕조를 지키려 했던 마지막 충신의 죽음이었죠. 조영규는 현장에서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방원이 사전에 지시한 것은 제거까지였지만 조영규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칼을 뽑았습니다. 망설임이 있었지만 이성계파의 힘으로 온 조정에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칼날이 정몽주의 목을 내리쳤어요. 한 번에 잘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 세 번 칼을 휘둘러야 했죠. 고려 최고 권력자의 머리가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이었어요. 조영규는 그 머리를 들고 개성 저자거리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사람들은 모여들었어요. 고려 조정의 실권자였던 정몽주의 잘린 머리를 보기 위해서였죠. 머리는 높은 장대 끝에 걸렸습니다.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고 눈은 감기지 않았어요. 얼굴에는 철퇴에 맞은 상처가 선명했죠. 피가 떨어져 땅을 적셨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포은 선생이 저렇게 누군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크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성계 세력의 힘을 모두가 알았거든요. 정몽주를 저렇게 만들 수 있다면 누구든 똑같이 당할 수 있었어요. 공포가 개성을 덮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저자거리에 내거는 것은 역적을 처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몽주를 역적으로 규정한 거죠. 고려를 지키려 했던 충신을 역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고려 왕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였어요. 조정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몽주가 죽었다는 소식의 관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누가 다음 차례일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이성계파 관료들은 기뻐했지만 표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노골적이면 백성들의 반발을 살 수 있었죠. 공양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정몽주는 왕을 옹립한 실력자였지만 이제 그는 저작거리에 머리가 걸린 시신에 불과했습니다. 왕권은 완전히 무력화됐죠. 이성계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모두가 두려워했어요. 정몽주의 가족들은 숨어 지냈습니다. 집안 전체가 역적으로 몰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성계 세력은 그들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은 정몽주 한 사람의 죽음뿐이었고 그 목적은 달성됐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한쪽에서는 정몽주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고려를 지키려다 죽은 충신이라고 생각했죠. 다른 쪽에서는 이성계를 두려워했어요. 정몽주 같은 권력자도 하룻밤 사이에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였죠. 선주교의 피는 씻겨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리를 지날 때마다 정몽주를 떠올렸어요. 고려 왕조의 종말이 그곳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죠. 다리 위에 붉은 얼룩은 역사의 증거였습니다. 머리는 며칠간 저자거리에 걸려 있었어요. 날씨가 풀리면서 부패가 시작됐습니다. 악취가 났지만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했죠. 이성계 세력의 허락 없이는 시신을 수습할 수 없었거든요. 정몽주의 문인들이 조심스럽게 시신 수습을 요청했습니다. 이성계는 허락했어요. 더 이상 머리를 내걸어둘 필요가 없었죠. 목적은 이미 달성됐고 고려 조정은 완전히 장악됐거든요. 정몽주의 시신은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된 채였죠.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어요. 고려 왕조 최고의 충신이 이렇게 생을 마감한 겁니다. 그의 죽음으로 고려는 사실상 끝났어요. 이방원은 조영규가 한 일을 뒤늦게 보고받았습니다. 머리를 잘라 저자거리에 내건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결과는 효과적이었어요. 고려 조정의 모든 반대 세력이 입을 다물었거든요. 이방원은 조영규의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과하다 싶었으나 이것이 필요했던 계로구나. 이방원의 말이었어요. 정몽주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권력의 무게를 보여줘야 했죠. 머리를 자르고 저자거리에 내건 것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성계는 아들의 행동에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정몽주의 죽음은 필요했지만 방법이 지나쳤거든요. 머리를 자르고 저자거리에 내건 것은 이성계가 원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네가 한 일을 아느냐? 이성계가 이방원에게 물었을 때 이방원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바마마를 지키기 위함이었사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정몽주가 살아있었다면 이성계는 제거됐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이방원의 선택은 합리적이었죠.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정당화하기 어려웠어요. 이성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손에 피를 묻혔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22살의 젊은이가 고려 최고 권력자를 죽이고 머리까지 잘라 내걸었어요. 그 무게를 이방원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도 이성계는 알았죠. 이제 되돌릴 수 없게 되었구나. 이성계의 말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정몽주의 죽음으로 고려 왕조를 지킬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새 왕조를 세우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죠. 이방원이 만들어 놓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조정 안에서는 숙청이 시작됐습니다. 정몽주와 가까웠던 관료들이 하나씩 제거됐어요. 유배를 가거나 관직을 박탈당했죠. 일부는 스스로 은퇴했습니다. 이성계를 반대할 명분도 힘도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정도전과 조준 같은 신진 사대부들은 본격적으로 역성혁명을 준비했습니다. 정몽주라는 최대 장애물이 사라졌으니 일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토지개혁안이 다시 거론됐고 새로운 제도들이 논의됐죠. 하지만 이방원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정작 조선 건국 과정에서 이방원은 철저히 배제됐어요. 정도전과 조준이 주도권을 잡았죠. 이성계도 이방원을 멀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정도전 세력의 정치적 견제도 있었고 장자계승이라는 원칙도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방원이 보여준 잔혹함이 부담이었죠. 정몽주를 죽인 방식이 새 왕조의 이미지와 맞지 않았어요. 조선은 도덕과 명분 위에 세워져야 했습니다. 고려가 무너진 이유는 부패와 폭력 때문이었거든요. 새 왕조는 달라야 했어요. 그런데 이방원의 행동은 그런 이상과 거리가 멀었죠. 이성계는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정도전의 추천이었어요. 이방석은 어리고 순수했죠. 정도전이 교육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순위에서 밀렸어요. 형님들도 제쳐두고 막내를 세자로 삼으시다니. 이방원이 중얼거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억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이방원은 가문을 위해 더러운 일을 했지만 정작 보상은 받지 못했죠. 조선이 건국됐습니다. 공양왕이 선의를 하는 형식이었지만 실제로는 역성혁명이었어요. 이성계가 초대 국왕이 됐고 국호를 조선으로 정했죠. 새로운 왕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건국 과정에서 이방원의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어요. 정도전이 주도한 것으로 기록됐죠.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이지만 이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승리에 기여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왕자들 사이의 긴장도 시작됐습니다. 이방원은 정몽주를 죽였고 그 대가로 의심받았어요. 형제들은 이방원을 두려워했죠. 언제 자신들에게도 칼을 겨눌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도전은 이방원을 견제했어요. 왕자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정몽주를 죽일 만큼 결단력이 있고 정치적 감각도 뛰어났죠. 정도전은 이방원이 권력을 잡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방원은 참았어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정몽주를 죽인 경험이 이방원을 바꿔놓았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선주교 사건 이후 이방원의 성격이 변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더 냉정해지고 계산적이 됐다고 하죠.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 그것도 국가 최고 권력자를 죽인다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 부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그 무게를 견뎠어요. 아니, 오히려 그것을 힘으로 삼았죠. 정몽주를 죽일 수 있었다면 다른 누구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방원에게 도덕적 금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성계는 이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방원을 왕위 계승 서열에서 밀어냈는지도 모르죠. 너무 위험한 인물이었거든요. 왕이 되면 피해 숙청을 일으킬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성계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이방원은 결국 왕위에 올랐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피를 흘렸죠. 정몽주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많은 피가 조선 왕조를 물들이게 되어 정도전과 이방석 그리고 다른 왕자들까지 왕자의 난을 통해 이방원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정몽주를 죽인 경험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죠. 첫 번째 살인이 다음 살인을 쉽게 만들었어요. 정몽주의 죽음이 조선 건국으로 이어졌지만 그 방법은 조선 왕조 내내 논쟁거리였습니다. 충신을 죽이고 머리를 잘라 내건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조선 500년 동안 반복됐어요. 태종 이방원이 즉위한 뒤에도 이 문제는 따라다녔습니다.
신하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전하, 정몽주는 고려의 충신이었사옵니다. 그를 역적으로 몰아 죽인 것이 옳아사옵니까? 이방원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과인이 아니었다면 조선은 없었을 것이요. 아버님께서는 망설이셨고 형님들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셨소. 정몽주가 먼저 움직였다면 우리 일가는 멸문했을 것이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치적 생존을 위한 선제 공격이었죠.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문제였어요. 고려 최고의 충신을 암살하고 머리를 잘라 내건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이방원은 평생 이 질문과 싸웠습니다. 스스로에게도 물었을 거예요. 정말 그래야만 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지만 역사는 되돌릴 수 없었고 이미 저질러진 일이었죠. 조선 조정에서는 정몽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고려의 충신이니 복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쪽에서는 조선 건국을 방해한 인물이니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했죠. 세종 때 정몽주는 복권됐습니다. 문무에 배양되고 시호를 받았어요. 고려에 대한 충절을 인정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죠. 정몽주가 충신이라면 그를 죽인 이방원은 무엇인가? 조선 왕조는 이 모순을 안고 갔습니다. 정몽주를 충신으로 기리면서도 이방원의 행동을 정당화해야 했거든요. 두 가지가 동시에 참일 수는 없었지만 조선은 양쪽 다 인정했어요. 살인파학자들은 정몽주를 성리학의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절의를 지킨 충신이라고 가르쳤죠. 학생들은 정몽주의 단신가를 외웠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로 시작하는 그 시조는 조선 내내 충절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방원도 성군으로 평가받았어요. 조선을 안정시킨 왕이었고 제도를 정비한 군주였죠. 정몽주를 죽인 일은 슬쩍 넘어갔습니다. 정치적 필요성이었다고 해석됐거든요. 선주교는 성지가 됐습니다. 정몽주가 죽은 곳이자 고려 왕조가 끝난 곳이었죠.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 정몽주를 추모했어요. 다리 위에 피 얼룩은 씻겨나가지 않았고 전설이 됐습니다. 저 피는 정포은 선생의 추문이라 하오.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이라고 했죠. 실제로 돌에 스며든 핏자국은 오래 남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었지만 사람들은 신비로운 일로 받아들였어요. 정몽주의 후손들은 조선에서 대우받았습니다. 역설적이죠. 조선 건국을 막으려 한 인물의 자손들이 조선 왕조에서 벼슬을 했어요. 이것은 조선이 정몽주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방원의 후손들도 복잡한 심경이었을 거예요. 선조가 충신을 죽인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왕실에서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죠. 금기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정몽주의 충절을 본받자고 외쳤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그것이 정몽주가 보여준 가치였죠. 조선 백성들은 정몽주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정몽주를 죽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편해했어요. 머리를 자르고 저자거리에 내건 것은 너무 잔혹했거든요. 아무리 정치적 필요성이 있었다 해도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조선 중기의 학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토론했습니다. 권력을 위해 도덕을 희생할 수 있는가? 정치적 생존이 윤리보다 우선하는가?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에 충성했고 이방원은 조선을 세웠어. 둘 다 자신의 신념을 따랐을 뿐이요. 상대주의적 해석이었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저자거리에 내건 행위는 단순한 선택 이상이었거든요. 정몽주의 죽음은 조선 왕조 내내 도덕적 딜레마로 남았습니다. 건국의 필요성과 살인의 잔혹함 사이에서 조선은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양쪽을 다 인정하면서도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죠. 이방원 본인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태종실록에는 단서가 남아있어요. 태종은 가끔 정몽주를 언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드러났죠. 포우는 고려의 충신이었어. 과인이 그를 죽인 것은 부득이한 일이었어. 변명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방원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거라고 말했죠. 아버지와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믿었어요. 태종은 재위 기간 내내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습니다. 신하들을 숙청하고 왕자들까지 제거했어요. 외척을 견제하고 공신들을 억눌렀죠. 이 모든 행동의 근저에는 정몽주 암살 경험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나눌 수 없소서. 나누는 순간 싸움이 시작돼요. 태종의 정치 철학이었어요. 정몽주와 이성계가 권력을 나누려다 결국 피를 흘렸죠.
태종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모든 권력을 왕에게 집중시켰어요. 이것이 조선 왕조의 강력한 왕권으로 이어졌습니다. 태종이 만든 시스템이었죠. 신하들은 왕을 견제할 수 없었어요. 왕자들도 왕위를 노릴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왕 한 사람에게 집중됐죠. 하지만 이 시스템은 부작용도 낳았어요. 왕이 무능하면 나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신하들의 견제가 없으니 폭정도 가능했죠. 태종 이후 여러 왕들이 이 문제로 고민했어요. 태종은 정몽주의 가족들을 배려했습니다. 복권시키고 관직을 주었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정몽주는 고려의 충신이었고 과인은 조선의 왕이요.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었을 뿐이요. 태종이 신하들에게 한 말이에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도 정몽주를 인정했죠. 복잡한 심경이었을 겁니다. 죽여야 했지만 존경하기도 했던 거예요. 심리적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정치적 필요성이 있었다 해도 한 사람을 죽이고 머리까지 자른 일은 무거웠을 겁니다. 태종은 그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았어요. 태종의 아들 세종은 아버지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신하들과 협력했고 학자들을 우대했어요. 피해 숙청 대신 제도 개혁을 선택했죠. 이것은 태종의 방식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습니다. 세종이 정몽주를 복권하고 문묘에 배양한 것도 의미심장해요. 할아버지 이방원이 죽인 사람을 성인의 반열에 올린 겁니다. 이것은 태종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종은 아버지를 직접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왕위는 태종의 선택 덕분에 세종에게 왔거든요. 이방석이 세자였다면 세종은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복잡한 관계였죠. 조선 왕실은 이 모순을 안고 갔습니다. 정몽주를 존경하면서도 이방원을 정당화했어요. 둘 다 필요했죠. 정몽주는 충절의 상징이었고 이방원은 왕권의 근거였습니다. 선비들은 이 문제를 놓고 평생 고민했어요. 정몽주처럼 살아야 하는가, 이방원처럼 행동해야 하는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죠. 쉬운 답은 없었습니다. 어떤 선비는 정몽주를 본받아 저리를 지켰어요. 권력을 포기하고 온둔했죠. 다른 선비는 이방원을 본받아 권력투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손에 피를 묻혔어요. 조선은 이 두 가지 길을 모두 필요로 했습니다. 정몽주 같은 충신도 있어야 했고 이방원 같은 정치가도 필요했죠. 이상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었고 현실만으로는 명분이 없었어요. 태종 이방원은 조선을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어요. 정몽주로 시작된 살인은 계속됐죠. 왕자의 난, 공신숙청, 외척 제거. 태종의 재위 기간은 피로 얼룩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선조교였어요. 정몽주의 머리를 자르고 저자거리에 내건 순간 이방원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그것을 평생 실천했죠. 정몽주의 죽음이 남긴 상처는 조선 왕조 내내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고려 왕조의 종말이었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죠. 그 전환점에 피가 있었다는 사실을 조선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살인파가 집권한 뒤 정몽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어요. 성리학자들은 정몽주를 도학의 시조로 받들었습니다. 절의와 충성을 몸소 실천한 인물이라고 가르쳤죠. 서원에는 정몽주의 위패가 모셔졌습니다. 학생들은 정몽주의 학문을 배우고 그의 충절을 본받으려 했어요. 단신가는 필수 교육 내용이 됐죠. 조선의 선비라면 누구나 정몽주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종도 성군으로 평가받았어요. 조선을 안정시킨 왕이었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군주였죠. 역사가들은 태종의 업적을 높이 샀습니다. 정몽주를 죽인 일은 정치적 필요성으로 해석됐어요. 이 이중성은 조선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정몽주를 따라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방원처럼 행동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선비들은 이 모순 속에서 살았어요. 당쟁이 격화되면서 정몽주의 죽음은 정치적 무기가 됐습니다. 서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이 서로를 공격할 때 정몽주를 끌어들였어요. 상대방을 역적으로 몰 때 이방원의 선례를 들었죠. 정몽주를 역적으로 몰아 죽인 것처럼 저들도 충신을 모함하고 있어. 이런 식의 논리였어요. 정몽주의 죽음이 정치 공격의 비유로 쓰인 겁니다. 본래 의미는 퇴색되고 당파 싸움의 도구가 됐죠. 영조와 정조는 이 문제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탕평책을 펴면서 정몽주와 이방원을 둘 다 인정했어요. 고려의 충신도 존경하고 조선의 왕도 존중한다는 논리였죠.
정몽주는 고려를 위해 충성했고 태종은 조선을 위해 결단했어. 둘 다 자신의 시대에 맞는 선택을 했을 뿐이요. 정조의 말이었어요. 상대주의적 해석이었지만 현실적인 타협이기도 했죠. 양쪽을 다 인정함으로써 갈등을 봉합하려 한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정서는 달랐어요. 정몽주는 영웅이었고 이방원은 권력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정몽주에게 감정적으로 공감했어요.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신념을 지킨 인물이었거든요. 선주교는 순례지가 됐습니다. 개성을 지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곳을 들렀어요. 다리 위에 핏자국을 보고 정몽주를 떠올렸죠.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 이곳에서 죽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저 핏자국은 60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오. 전설이 됐어요. 과학적으로는 설명 가능한 현상이었지만 사람들은 정몽주의 충혼이 남긴 흔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신비화됐죠. 구한말 의병들도 정몽주를 따랐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충신의 모범을 보여준 인물이 정몽주였거든요. 의병장들은 병사들에게 정몽주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도 정포은 선생처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자. 구호가 됐죠. 정몽주의 죽음은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권력에 맞서 신념을 지킨 인물, 그것이 구한말 사람들이 본 정몽주였어요. 일제강점기에도 정몽주는 기억됐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정몽주를 언급했어요. 나라를 지키려다 죽은 충신의 이미지가 독립운동과 겹쳤죠. 민족의 영웅으로 재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에 대한 평가는 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현실 정치가의 모범으로 봤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결단을 내린 인물이라고 평가했죠. 다른 사람들은 권력을 위해 도덕을 저버린 사람으로 봤어요. 현대에 와서도 이 논쟁은 계속됩니다. 정몽주와 이방원 중 누가 옳았는가? 충성과 권력, 이상과 현실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답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요. 역사학자들은 사실을 기록합니다.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죽었다는 것, 이방원이 그 죽음을 배후에서 지시했다는 것, 머리가 잘려 저자거리에 걸렸다는 것, 모두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말해요. 역사의 만약은 없소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찾을 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정몽주는 죽었고 조선은 세워졌어요. 이방원은 왕이 됐고 조선 왕조는 500년을 이어갔죠. 이것이 역사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과정은 여전히 중요해요. 어떻게 그 결과에 도달했는가, 무엇을 희생했는가. 정몽주의 잘린 머리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선주교 사건은 조선 정치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왕조 개창의 필수 조건이었지만 동시에 도덕적 오점이기도 했거든요. 조선은 이 모순을 500년 내내 안고 갔어요. 이방원의 선택은 조선 왕실의 특별한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왕위를 위해서는 피도 불사한다는 전통이죠. 왕자의 난이 반복됐고 형제 간 살육이 이어졌어요. 선주교에서 시작된 피의 역사였습니다. 세조 이후는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를 찬탈했어요. 이때 신하들은 태종의 선례를 떠올렸습니다. 정몽주를 죽이고도 성군이 됐으니 조카를 폐위시켜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논리였죠. 하지만 사육신과 생육신은 달리 생각했어요. 단종에 대한 충성을 지키다 죽었습니다. 정몽주의 저리를 본받은 거죠. 조선은 또다시 충신의 죽음과 왕권의 승리라는 패턴을 반복했어요. 연산군은 어머니 윤씨의 복수를 위해 피해 수청을 벌였습니다. 모호사화와 갑자사화로 수많은 선비가 죽었어요. 권력을 위한 살인이 정당화되는 순간이었죠. 태종의 선례가 악용된 겁니다.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됐을 때 신하들은 또다시 태종을 언급했어요. 나쁜 왕을 몰아내는 것이 충신의 도리라는 논리였습니다. 정몽주를 죽인 것이 정당했다면 연산군을 폐위시키는 것도 정당하다는 거죠. 선주교 사건의 그림자는 이렇게 조선 500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권력과 도덕 사이에서 조선은 계속 갈등했어요. 이상적으로는 정몽주를 따라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방원을 닮아갔죠. 살인파 선비들은 이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조광조는 도학 정치를 펴려했어요. 정몽주의 이상을 실현하려 한 거죠. 하지만 기묘사화로 제거됐습니다. 권력 앞에서 이상은 무력했어요. 이황과 이이 같은 대학자들도 이 문제를 다뤘어요. 어떻게 하면 도덕과 권력을 조화시킬 수 있을까? 쉬운 답은 없었습니다. 이황은 도덕을 강조했고 이이는 현실을 중시했죠. 둘 다 옳았지만 둘 다 부족했어요. 당쟁은 이 모순을 증폭시켰습니다. 서인은 이이의 현실주의를 따랐고 동인은 이황의 이상주의를 추구했어요.
서로 상대방을 비판할 때 정몽주와 이방원을 끌어들였죠. 너희는 권력만 탐하는 이방원과 같다. 너희는 현실을 모르는 공론만 늘어놓는다. 이런 식의 공격이 오갔어요. 정몽주의 죽음이 정치 공격의 도구로 전락한 겁니다. 본래의 역사적 의미는 왜곡됐죠. 인조반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해군을 폐위시킨 서인들은 태종의 선례를 들었어요. 잘못된 왕을 바로잡는 것이 충신의 역할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남인은 반발했습니다. 정몽주처럼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다. 양쪽 모두 정몽주와 이방원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어요. 역사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선주교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죠. 숙종과 영조 시대의 당쟁이 극심해지자 왕들은 탕평책으로 대응했습니다. 양쪽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어요. 정몽주도 인정하고 이방원도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모순을 인정한다고 해서 모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조선은 여전히 충성과 권력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정조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규장각을 설립하고 역사를 재정리했어요. 정몽주에 대한 기록을 보완하고 태종의 업적도 명확히 했죠. 양쪽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 한 겁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사실의 기록이어야 하오. 정조의 말이었어요. 정몽주가 죽은 것도 사실이고 태종이 성군이 된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둘 다 인정하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 사후 세도 정치 시대가 오자 이런 노력은 무산됐어요. 권력은 다시 폭력으로 유지됐고 도덕은 뒷전으로 밀렸죠. 선주교의 교훈은 잊혔습니다. 구한말에 이르러 조선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외세의 침략 앞에서 조선은 무기력했습니다. 정몽주 같은 충신도 없었고 이방원 같은 결단력 있는 지도자도 없었죠. 의병들은 정몽주를 떠올렸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의 모습을 보려 했어요. 하지만 시대는 달랐고 의병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었죠.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자 선주교는 또 다른 의미를 얻었습니다. 민족의 비극을 상징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정몽주가 죽으면서 고려가 끝났듯이 조선도 멸망했죠. 독립운동가들은 정몽주의 충절을 본받으려 했습니다. 일제에 맞서 싸우다 죽은 이들은 현대의 정몽주였어요. 절의와 충성, 그것이 독립운동의 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방원의 현실주의도 필요했어요. 이상만으로는 독립을 쟁취할 수 없었거든요.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강경하게 나가야 했죠. 정몽주와 이방원의 조화가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 선주교의 핏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가 사진을 찍는 명소가 됐어요. 하지만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정몽주가 누구였는지, 왜 그곳에서 죽었는지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해 살아남습니다. 정몽주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과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반복되는 질문들을 담고 있거든요. 권력을 위해 도덕을 희생할 수 있는가? 생존을 위해 신념을 버릴 수 있는가? 충성과 배신의 경계는 어디인가? 정몽주와 이방원의 대결은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이 질문은 유효해요. 정치인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 무엇을 희생합니까? 기업인들은 이익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 각자는 생존과 신념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습니까? 정몽주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원칙을 지키다가 실패할 수 있거든요. 현대 사회는 결과를 중시합니다. 과정이 아무리 올바라도 실패하면 인정받지 못해요. 하지만 이방원을 따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하거든요. 이방원은 왕이 됐지만 평생 정몽주의 죽음을 정당화해야 했어요. 역사학자들은 객관적 평가를 추구합니다. 정몽주는 고려의 충신이었고 이방원은 조선의 왕이 됐다는 사실을 기록하죠. 어느 쪽이 옳았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봐요. 하지만 일반 대중의 정서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몽주에게 공감해요. 권력에 맞서 신념을 지킨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방원은 승자였지만 동정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하지만 기억은 패자의 것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몽주는 죽었지만 영웅으로 기억되고 이방원은 이겼지만 복잡한 평가를 받아요. 교육 현장에서는 두 사람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역사 교과서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죽었고 이방원이 태종이 됐다고 써 있죠. 하지만 선생님들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선생님은 정몽주의 충절을 강조해요. 신념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죠. 다른 선생님은 이방원의 결단력을 말합니다. 현실 정치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거든요.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요? 정몽주처럼 살아야 하나요? 이방원처럼 행동해야 하나요? 정답은 없어요. 상황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선주교 사건을 극적으로 그립니다. 대부분 정몽주를 비극적 영웅으로 그리고 이방원을 냉혹한 권력자로 묘사해요. 대중의 정서를 반영한 거죠. 하지만 일부 작품은 이방원의 입장도 보여줍니다. 아버지와 가문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해요. 시청자들은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불편해합니다. 이 불편함이 중요해요. 역사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선과 악,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몽주와 이방원의 이야기가 그래요. 선주교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북한 개성에 위치하고 있어서 쉽게 갈 수는 없지만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한반도 분단도 권력과 이념의 충돌에서 비롯됐거든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선주교를 찾을 겁니다. 정몽주의 핏자국을 보면서 우리 역사를 돌아보겠죠. 그때도 같은 질문을 던질 거예요. 우리는 정몽주처럼 살고 있는가? 이방원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역사의 교훈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지죠. 정몽주의 죽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신념을 지키다 죽을 것입니까? 생존을 위해 타협할 것입니까?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상황이 닥쳐봐야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조금이라도 더 현명하게 판단하기 위해서죠. 정몽주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려에 대한 충성이 자신의 정체성이었고 그것을 버릴 수 없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도 신념을 지켰죠. 이방원도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문의 생존이 최우선이었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왕이 되어 조선을 안정시켰죠. 대가는 컸지만 목적은 달성했어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선택에 책임을 졌어요. 이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 선주교의 핏자국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에요. 선택과 책임, 신념과 권력, 이상과 현실이 충돌한 자리입니다. 600년 전 그곳에서 벌어진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거죠. 정몽주와 이방원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계속되고 같은 질문이 반복되거든요. 우리 각자가 작은 선주교 앞에 서 있는 셈이에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님들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